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동적 사고, 부정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 사고입니다. 난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를 망쳤어. 부정적 사고죠.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면 망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는 비록 이번 시험에 실수했지만 나는 숙제를 끝까지 다 해냈고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런 것이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더욱 자기주도적인 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인 학습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CBT라고 하죠. REBT라고도 하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다루는 자동적 사고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또 의사 교류 분석, 저희 학교 교수실에 가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의사 교류 분석 학회에 가입되셨나 보더라고요. 그 편말이 보였습니다. 의사 교류 분석 협회 해가지고 봤는데 요즘 의사 교류 분석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 교류 분석은 말 그대로 성인 학습 및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자기이해, 대인관계 능력,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학습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장벽, 자신감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권위적인 태도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의사교류 분석 TA라고 합니다. TA에 적용되는 사례들이죠. 이게 자아상태 PAC 관찰 및 분석, 짧은 대화나 갈등 상황을 녹화하고 또는 실현하고 참여자가 어떤 자아 상태인지 P인지 A인지 C인지 메시지를 보내고 받았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이면적 교류가 포함된 게임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TA는 인간의 자아 상태를 부모자, 페어렌트죠. 부모자, 성인자, 어덜트, 성인자, 아동자와 C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례입니다. 방해적인 CPC 교류.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성인 교육 과정에서 강사가 학습자에게 실수 중에 실수를 지적했어요. 학습자의 반응입니다. 제가 원래 이쪽에 소질이 없어요. 포기할게요. 자유로운 아동자아죠. 그러니까 아동자아죠. 나 그냥 안 할게요. 이겁니다. 자, TA 적용입니다. 강사는 학습자에게 지금 당신의 성인 자아로 돌아와서 이 실수의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며 감정적인 반응 대신 객관적인 문제 해결로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아동 자아로 나 그냥 나 못해요. 나 포기할게요. 하는 이 아동 자아가 있는데 이걸 성인 자아로 돌아와서 원인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객관적으로. 결과 학습자가 감정에서 벗어나 실수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시도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학습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이런 교류가 있다면 이거를 성인자로 바꾸는 거죠. TA 분석입니다. 강사는 비판적 부모자, 학습자는 적응된 아동자와 강사의 의도는 도움이었으나 학습자는 비판으로 받아들였고 무기력함, 아동자로 회피하는 이게 분석 과정이죠. 방어적인 학습자의 분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함으로써 개선하고 하는 이 교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나타난 자신감 부족, 권위적 태도 이런 것을 P, A, C 즉 부모자아냐, 성인자아냐, 아동자아냐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이 교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게 의사교류 분석, TA라고 하죠. 다음은 교류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교류 분석은 성인학습 환경, 특히 토론이나 그룹 활동에서 교류 분석이 효율적인 소통을 돕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호교류, 교차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활동에서 토론 중에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이디어가 더 합리적입니다. 성인자아죠. 성인자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A는 정보를 교환하는 성인자아로 발언했습니다.
B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항상 독단적이군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의견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비판적 부호자가 되는 거죠. CP. 그 아동자, 그러니까 아동한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B는 A의 아이디어를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차계로가 발생하여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A가 성인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B의 반응은 비판적 부모자로 받아들이고 아동자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TA 적용입니다. 중재자가 그러니까 강사죠. 강사가 B에게 B님의 성인 자아는 이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에 비함적이라고 분석하십니까? 하고 성인 자아한테 물어봅니다. 감정 교류를 성인 대 성인 교류로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부모자하고 아동 자아인데 처음에 A가 발언을 성인 자아한테 했잖아요. 이걸로 되돌립니다. 결과 B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 활용 계획이 비현실적입니다. 와 같이 정보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건설적인 토론으로 재개됩니다. 이것이 의사결합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의사결합 분석은 이 성인학습에 나타나는 자신감 부족, 또 한 사람의 권위적인 태도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즉 대인관계 능력 향상,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기이해 여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기 및 자아 존중감 사례입니다. TA의 스트로크 개념은 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높입니다.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나왔죠. 상황입니다. 50대 성인 학습자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에 참여했으나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도가 느리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거 배울 수 없어. 내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발생했습니다. TA 적용 긍정적 스트로크를 제공합니다. 강사 개입 강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숙제를 제출하시는 끈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는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셨는데 오늘은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선생님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스트로크와 조건적인 긍정적 스트로크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결국 학습자는 자신이 진도는 못 따라가지만 노력 자체를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자아 존중감이 향상됩니다. 아 나도 열심히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좀 힘들긴 해도 어렵지만 해봐야겠다 하는 성인 자아가 강화되어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의사결합 분석은 TA죠. TA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와 대화 패턴을 인지하고 건설적인 성인 자아를 어덜트 자아죠. 활용하여서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성인학습, 여기서 의사결합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이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기에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입니다. 통합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 CBT를 활용했죠. 인지행동치료 CBT를 활용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역학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주의적 개입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론 토대 안에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성 우울을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의 내담자입니다. 초기 관계 형성, 인본주의죠. 초기 형성에서는 거의 인본주의, 인간중심 상담, 공감적 경청, 무조건적 긍정 존중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포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이러므로써 치료 동맹이 강화되는 거죠. 내담자가 안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안전하다, 수용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 치료 동기를 확보합니다. 행동문서, 인지행동치료가 적용됐죠. 자동적 사고 기록지를 작성해 봤습니다. 또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에 논박을 했다는 거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인 심령, 나는 쓸모없어, 무가치해 이런 것을 확인하고 논박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하여서
그 비합리적인 사고를 깨부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그 사고 패턴, 인식 및 수정을 제공합니다. 또 정신역동적 접근, 초기 경험을 탐색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을 탐색해보고 대상관계를 분석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에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자랐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기본 개념이 있는지, 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탐색해 봅니다. 이 정신역동적,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신역동 접근을 시도한 거죠. 핵심 심리적 구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정신역동적 접근을 탐색하고 꿈 탐색, 뭐 초기 경험 탐색 이런 거죠. 다음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치료를 합니다. 현실 치료, 역할극, 행동 활성화,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습을 하는 거죠. 현실 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통합적인 의미에서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제 사용되는 통합적인 이런 치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는 통합적 의미, 사회복지사는 M군의 문제를 개인, 가족, 환경의 상호작용 문제로 개념화하여서 개인 심리에 개입할 때는 인지행동 기법, 가족 역동을 다룰 때는 가족치료, 뭐 체계화 이론이겠죠. 가족치료 기법,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때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법을 통합으로 적용함으로써 입체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및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M군. 자, M군은 인지행동 모델, 자기 효능감 증진 훈련, 인지적 재구조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설정하고 실패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여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족 경계선 명료화, 누구랑 관계가 너무 가깝다든지 너무 또 소홀하다든지 이런 것을 명료화시키고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M군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어머니 양육 태도를 수정하고 건강한 두 부부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 가족 체계 이론이죠. 이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합니다. 또한 환경 체계에서는 생태 체계 관점이죠. 학교와 연계해서 교사에게 상담해서 도움을 청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서 청소년 멘토링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사회 지지망을 구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런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도 교육복지를 아니면 또 생계복지, 사회복지 실천할 때는 항상 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돼 있어서 그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지자체,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또한 가족지원센터, 그다음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 로저스가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자가가 왜곡된 결과다. 이 부정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발달할 수 있도록, 즉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 목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의 원인을 부조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기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모든 것, 자기가 본인이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 하고 있는 것이 다 유기체적 경험이죠. 이것과 자기 개념, 나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누군가, 이거하고 서로 불일치가 발생할 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즉 실천 경향성을 왜곡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하기 위해, 나에게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이런 외부 조건들을
자기 마음속에 감동 갖고 있을 때 부조화가 심화됩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즉 이런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아니고 내담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조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을 일치하는 거죠.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내적 경험에 따라서 외부에서 갖고 있는 그 인정받으라는 욕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것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 목표는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담자가 성장하도록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일치성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이론입니다. 상담 관계에서는 말씀드린 진솔성.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진솔하게, 그래서 가끔은 자기 개방도 필요합니다. 뭐 많이 개방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는 것이 자기 개방이죠. 진솔성이 필요하죠. 일치성, 진솔성.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에서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태도를 진솔성, 일치성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담자의 어떤 생각, 감정, 행동에도 관계없이 그 자체와 잠재력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이 사람이 막 욕을 해요. 아니면 막 거친 행동을 해요. 그래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사고를 쳤어요. 그럼 사고 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심하게 뭐 부정적 뭐 누굴 때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개입해야죠. 그렇지만 모두 외형증 동의하거나 수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뭐 사고치고 이러면 다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간이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얘가 막 누구 때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적 존중하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행동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죠. 현재 상황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재 느끼고 있는 내담자의 지금 현재 상황의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적인 이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주관적인 세계를 마치 나인 것처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능력, 이것을 공감적 이해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담 기법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말이나 행동보다 관계가 중요한 변이입니다. 즉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법들은 경청, 수용, 존중, 이해, 진솔한 표현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기법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진심으로 갖추어져 촉진적인 심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담자가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자기 내면을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기법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라포 형성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말을 표현하기 신뢰관계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3단계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리게. 4단계는 강한 감정이 표현되는 거죠. 감정 분화가 증가되면서 자기 책임을 느끼고
아직까지 극렬한 단계를 드러나지 않는 단계를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감정들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부인했던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6단계에서는 그 감정을 현재의 경험으로 수용하면서 모순은 조화를 이루면서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 7단계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태도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경험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지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인지주의에서는 베개의 인지주의 이론이 되게 유명하죠. 또한 앨리스의 이론도 유명합니다. 인지주의는 인간의 생각, 신념, 지각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본 가정에 기초합니다. 현재 상담 분야에서는 순수한 이 인지주의보다는 행동주의적 기법을 통합한 인지행동치료, 이것이 CBT,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CBT라는 인지행동기법, 이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인지주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찾아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둡니다. 인지적 왜곡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양분 논리적, 그러니까 흑백 논리라는 거죠. 흑 아니면 백 이런 거죠. 옳고 아니면 틀림, 이렇게 두 가지 방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양분적 사고라고 합니다. 과잉 일반화,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 몇 개 틀리면 나는 그냥 시험 망했어, 공부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잉 일반화입니다. 독단적 추리, 비논리적인 사고라도 하는데 근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이것을 독단적 추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추론입니다. 정서적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를 추리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것이라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서적 추론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외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지각하는 방식, 즉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과학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통제하기 위해 나름의 인지 도식을 갖고, 스키마라고 하죠. 도식을 갖고 끊임없이 현실을 검증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역기능적 신념이나 사고가 바뀌면 감정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핵심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인지주의 상담 이론에서 문제의 원인은 역기능적 인지입니다. 즉 부정적인 정서행동은 역기능적 인지 요소를 역기능적인 인지 요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비합리적인 신념,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 같이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동적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나는 망했어, 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자동적 사고,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적인 오류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오류로 현실을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뭐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 뭐 선택적 추격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걸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지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인지주의, 뭐 파국화, 인격화, 진단적 명명, 이렇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인지주의에서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사고와 편견이나 인지적 왜곡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상담 관계는 처음 상담 관계는 우리 인본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협동적 태도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